자, 시작할게요. 117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의 설정 의무.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제도 의의라든가 업무보증의 의미 이런 것들은 뭐 익히 다 아실 거고요. 넘어가시고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일단 이런 업무보증을 했다 또는 공제가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보증을 했다. 결국은 만약에 이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터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건데,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요건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든가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자,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2번에 과실이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과실에 대해서는 뭐 경과실, 중과실, 뭐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뭐가 됐든 경과실이어도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쨌든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즉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거,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동그라미 4번에 가보시면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 자, 기억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때문에 당해 재산의 경제가치가 현재의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는 이 손해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손해가 발생됐다 그러면 크게 보면 그거에 경제적인 부분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왜 우리가 충격을 받잖아. 그쵸? 그러면 배상을 해줄 때 정신적인 부분도 배상을 해주느냐?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법에서는 정신적인 부분까지는 배상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박해요. 그런 거 뭐 좀 해주고 이런 게 없어.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는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 니은에 보시면 대신 정신적인 손해의 경우에 이 법에서 말하는 손해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민사상, 민법으로는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750조에는요, 민법에 이건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정신적인 부분으로 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그걸로 청구해야 된다. 거기 정신적 손해의 경우 업무 보증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제외될 뿐 개업공인중개사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것을 A가 중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쪽에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자, 여기에 과실이 있어요. A에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과실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인과관계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이 손해는 둘 중에 하나예요. 경제적인 손해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손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A가 지금 업무보증 1억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제가입 해놨다. 그럼 협회에서 공제가입돼 있는데 손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 그럼 이 5천만 원을 여기서 내준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을 내주는데 만약에 이 5천만 원이 경제적인 손해였어. 그럼 5천만 원을 다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려고 가입해 놓은 거잖아 지금. 그쵸? 협회 공제가입했어요 지금. 여기서 5천만 원을 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정신적 손해가 한 1,000만 원 정도 났다라고 감정이 나왔어. 정신적인 손해. 그 이 부분도 여기서 내주느냐 이 얘기죠. 이건 안 내준다고요. 이걸로 보장해 주는 건
경제적인 손해만 보장해 준다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따로 청구해야 된다. 여기서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는 어떻게 얘한테 직접 청구하는데 근거는 민법을 근거로 청구해야 된다. 민법의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청구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구별되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정신적인 손해를 이걸로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는 민법으로 따로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걸로 해주는 건 요것만 여기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이 민법상으로 얘가 이제 청구해가지고 1,000만 원 물어주라고 판결이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1,000만 원 내달라는 소리 못 합니다. 자기가 1,000만 원 마련해서 갚는 수밖에 없어요. 주는 수밖에. 이건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다. 공제가입이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돼요. 아, 그러면 내가 1년에 20몇만 원 내서 공제가입 해놓으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5천만 원 떡 내주고 야, 좋다 이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공제가입, 여기 원래 얘가 내야 될 돈 5천만 원을 대신 내준 거잖아. 어? 아니, 매년 20몇만 원 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터졌을 때 대신 내달라고 미리 약속하는 돈이에요, 그거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5천만 원 어떻게 해야 돼? 구상하는 거지. 결국은 갚아야 돼요, 5천만 원. 이쪽에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 구조. 자,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는 이 법으로 보상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자, 가로 2번에 자기의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거 3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자기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 위반사항 없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무실 주인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 되겠죠? 네? 자기 사무실은 자기가 이용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업무 보증의 설정, 업무 보증의 방법. 자,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의 방법은 보증, 보험가입, 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공제가입, 공탁을 거는 것. 공탁은 법원에다 거는 거고요. 이거는 보장해야 될 금액 전액을 다 거는 거예요. 보증 설정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다 공탁 걸어 놓는 거야. 이거는 실비로 가능합니다. 되게 비슷할 거예요, 금액은. 제가 처음에 2001년에 처음에 낼 때가 25만 원 돈인가 냈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할인해가지고 19만 원 얼마인가 내는 것 같은데 4월 달에 냈어요, 저도. 매년 냅니다. 매년. 이것도 그렇고 매년.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소멸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만기 환급 이런 거 없습니다. 소멸된다라는 거. 그래서 매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협회가 요거 운영한다고 그랬죠? 협회에 보면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협회. 협회가 원래는 어떻게 운영돼야 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회원들 회비도 회비지만 이 공제가입하는 거 업무가 굉장히 주 수입원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회원들이 대개 공제가입을 해요. 회원이 아닌 사람도 회비 안 내는 사람들은 회원이 아닌 거야. 이런 사람들도 다 공제가입은 저기 와서 합니다. 되게. 그럼 이제 공제가입하면 그거잖아요. 보험회사가 생명보험 같은 거, 우리 열심히 보험 가입해서 또는 화재보험이나 이런 데 돈 내면 보험회사가 이 돈 가지고 있다가 말 그대로 자기들이 보장한 일이 터지면 내주는 거잖아. 약속한 금액을.
그러니까 얘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둘 때 보면 이렇게 받아놓을 때 보면 충분히 남아요. 평상시에. 일이 일어나는 확률을 다 따져보고 이걸 걷기 때문에 그 이제 남는 금액이 있다고 여유롭게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굴려야 돼 얘들이. 특히나 만기 환급해주는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굴려서 어떻게 돼요? 만기할 때는 내가 낸 거보다 더 많이 주잖아 또. 그 돈을 만들어야 돼 얘들도. 그래서 일정 부분 남겨놓고 나머지는 굴리는 거야 얘들도. 그래서 대출 업무 해주고 그러는 거야 대출. 대출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만기 환급 해주고 이런 일 터지면 내주고. 여기 공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공제도 받아놓은 돈 가지고 일정 부분 남기고 나머지는 사업. 여기는 돈을 만들어서 만기 환급해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돈 대부분은 이제 이 협회 운영이나 이런 데 쓴단 말이에요. 쓰고 일부가 이제 이런 일 터질 때 대비해서 나간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최소한 이걸 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지급 준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 준비금 같은 거 몇 % 이상은 남겨놓고 업무를. 그리고 이 돈도 아무데나 쓰면 안 돼.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협회가 이제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그리고 저렇게 운영을 했을 때 저 돈을 썼을 땐 매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썼고 뭐에 썼고 이런 것들을 운영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업무 보증의 방법. 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우리 이거 개설 등록할 때 기억 한번 해봅시다.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업무 보증 설정합니까? 개설 등록 신청을 먼저 하죠? 필요한 서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기준으로 한번 해봐. 필요한 거 딱 두 가지죠, 일단. 뭐가 필요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 확보한 거 서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그럼 이제 낼 때 어떻게 신청서, 개설 등록 신청서를 낸단 말이에요.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서 이 두 가지 했다라는 거 확인 서류 붙여서 내죠. 자, 업무 보증 설정했다는 서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업무 보증부터 하는 게 아니야. 개설 등록 신청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요건이 다 갖춰진 걸 보면 개설 등록 대장에다가 써준다고 그랬잖아. 등록해 주는 거야. 등록이잖아, 말이. 그래서 대장에다가 등록해 줍니다. 등록해 주면은 걔들이 이렇게 등록한 거 언제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신청한 사람이. 얘들이 썼다고 알려줘야지. 그쵸? 등록해놓고 우리한테 통지해줘요. 당신 신청한 대로 등록했습니다. 등록 통지. 이거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등록이다, 등록이다? 이제부터는 등록인 거예요. 아직 등록증 안 내줬죠? 등록 통지만 해준 거. 통지하고 등록증 내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등록 통지만 해줬어. 등록은 된 거야, 일단.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등록이 통지된 상태에서 하면 무등록은 아니라 그랬잖아. 등록업은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게 되면 과태료니 정진이 이런 거 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특히 업무 개시하기 전에 특히 해야 될 거 보증 설정하는 거. 또 하나 뭐 있어요? 인장 등록.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 그 다음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서류들 벽에다 걸어놔야 되잖아요. 개시. 그쵸? 개시하려면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 보증 같은 거 서류. 그쵸? 그래서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하느냐?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등록 통지해주면 우리 보고 가서 뭐 하라는 얘기야? 업무 보증 설정하고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 보증 설정하고 와서 얘기하죠. 설정했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뭘 내준다고? 등록 통지서를 내준다고. 그러니까 등록 통지서가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고. 그럼 등록증 교부해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벽에다가 걸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벽에 거는 것 중에 등록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 보증 설정했으니까 보증 설정서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걸어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고 인장 등록은 우리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언제 할 수 있다고 그랬또? 그쵸.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동시에 같이 인장 등록 신청도 할 수 있다고요. 원래는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보통 두 번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개설 등록 신청하러 올 때 하라고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또 고용신고도 그렇잖아요. 고용신고도
만약에 처음부터 누군가를 고용해서 한다 그러면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그냥 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기억이 떠오르죠? 응? 떠오른다고 해줘 제발. 제발 떠오른다고 해줘. 그래야 다음을 넘어갈 것 같아. 자, 넘어갑니다. 보증 설정. 자, 이게 이제 금액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업무 보증을 얼마만큼 해놔야 되느냐. 기억해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우리 개인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1억 원 이상.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 해야 되는데 법인은 2억 원 이상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만, 분사무소는 우리처럼 1억 이상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 그렇죠?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2억 이상. 나머지 특수법인들도 업무보증 해야 되죠? 그쵸? 업무보증을 해야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잖아. 업무보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걔들은 법인이잖아. 그 법인의 예에 따라야지. 그쵸? 이 중에 지역농업협동조합만 얘들이 거래하는 물건 자체가 농지잖아요. 농지는 별로 가격이 안 나오니까 1,000만 원 정도만 해도 된다 해서 얘들은 1,000만 원인 거야. 나머지는 이 법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공탁금의 회수. 자, 우리가 만약에 공탁을 했다 그러면 공탁을 했는데 아무 사고도 안 터지고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다가 폐업을 했어. 그럼 공탁금은 이게 소멸성이 아니고 그냥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만 내가 폐업하자마자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고 친 게 나중에 가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돈 타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 자, 그 다음에요. 그 3년 이내에 일을 해소할 수 없다 체크하시고, 니은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자,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탁금은 찾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도 3년이 지나야 찾아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법인의 대표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자, 법인도 공탁금 걸 수 있겠죠? 응? 법인은 뭐 공탁금 못 거나 개인만 거는 게 아니에요. 법인도 우리 공탁금으로 갈래? 그러면 공탁금 하는 거야.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거 법인 해산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사망을 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야, 우리 해산하자 이렇게 결의해서 해산하면 몰라도 그런 게 없으면 대표자 사망했다고 해산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자가 사망했으면 다른 대표자로 바꿔놓으면 되잖아.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다는 이유 가지고 공탁금 바로 해소할 수 3년 지나면 해소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해산. 그 다음 넘어가셔서 보증 설정 보증으로서 사기된다. 보증 설정 시기 신고. 자, 첫 줄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보증을 설정한 다음에 어디다 신고해? 등록관청에 신고. 그렇게 하면 등록증 교부해 준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가보세요. 자, 이런 보증 설정하고 해야 되는 업무 안 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당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의적 등록 취소죠. 이거는 전부 무슨 사유라고 그랬어?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의 예외.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을 설정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요즘은 이런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들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어떻게든 오게 하려고 이런 업무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난 돈만 내면 여기서 신고를 해줘요.
모르겠어. 법원에서는 신고해 주는지 모르겠어. 제가 공탁금은 안 걸어봐가지고. 근데 거기 말로는, 법에는 만약에 이런 기관들이 등록관청에다가 얘 업무 설정했어요 라고 신고해주면 내가 따로 할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보증설정 신고 예외, 그 다음에 보증사항 설명, 그리고 보증서 사본 교부. 그래서 중개를 할 때마다 우리가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할 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요렇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배상하기 위해서 요런 데 가입이 돼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공제가입이든 보증보험이든 그 증서가 있겠죠? 이 증서 사본을 복사해 뒀다가 교부해야 됩니다. 얘들한테. 아시겠죠? 얘가 중개를 했죠? 그러면 얘들한테 당연히 교부가 돼야 되는 게 뭐냐? 거래계약서 교부돼야 되겠죠? 중개대상부 확인설명서 교부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보증 설정한 서류 사본이 반드시 교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이 법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 정보 이용 동의서라는 게 있어. 또 이런 거 작성해서 교부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보증 설정에 관계된 서류를 우리가 이럴 수 있어. 또 이거 공동중개했다. 얘는 얘, 얘는 얘. 그 둘이 만나가지고 중개했어. 공동중개죠. 그쵸? 그러면 공제가입 증서, 서류, 얘 거를 교부할까? 얘 거를 교부할까? 둘 다. 아시겠죠? 둘 다. 그래서 공동중개하게 되면요, 거래계약서도 내부 작성해야 되죠. 왜? 하나, 둘, 셋, 넷. 하나씩 가져가야 되잖아. 그쵸? 중개대상부 확인설명서도 내부 작성해야 되지. 도장 서명날인도 4번씩이나 해야 돼. 거기다가 보증, 업무보증, 이 공제가입 증서 이런 것들도 2개나 작성이 돼 있다. 우리는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그쵸? 여기 가져가는 거 필요하다. 2개. 얘도 작성하고 얘도 서류 내놓고 얘도 서류 내놓고. 그래서 이게 서류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는 서명 날인하다가 막 지친다니까. 도장 찍다가 막 손에 쥐가 나고 막 그냥. 그렇게 될 정도로 중개를 하면 좋겠다 이 얘기지. 손에 쥐가 안 나. 응?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일부러 한번 할 때 아주 힘줘서 꾹꾹 눌러. 꾹꾹. 쥐 한번 놔보려고. 자, 뭐가 됐든요, 어떤 게 됐든 일거리가 많은 게 좋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보증서 사본 교부하는 거,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 재설정 봅니다. 보증은 변경 갈아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증은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자, 갈아탈 때는 기간 중에 갈아타는 겁니다. 재설정도 기간 중에 해야 돼요. 기간 중에.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4월 8일이 만기일이었어. 이거 4월 9일날 하면 과태료 물어야 돼요. 아시겠죠? 업무는 계속 하고 있으면 등록된 상태에서 이거 4월 9일날 보증가입하면 과태료 내야 돼. 몇 시간 동안 안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돼갈 때 연장시키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 만기 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꾸고 싶다 갈아타는 것도 이게 살아있을 때 갈아타야 돼요. 끝난 다음에 갈아타는 거 아니에요. 갈아탄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보증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거기 그 다음에 2번에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 언제 하라고? 보증기간 만료로 인해서 할 때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두 번째 줄. 이해가 가시죠? 오른쪽에 디귿번에 가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였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보증의 효력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재개업을 할 때 다시 설정하면 된다. 요건 예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해석을 내놨어요. 유권에서 이렇게 내놨다.
자, 그 다음에 보증설정 신고의 예외.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재신고, 재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관에서 해주면, 신고해주면 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의 지급과 보전.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의 지급. 그럼 보세요. 얘한테 지금 손해가 발생했대. 손해. 얘가 지금 중개를 했는데 얘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럼 손해배상금을 여기 예를 들면 B라는 기관에 얘가 공제가입이든 뭐든 해놨어. 이 기관에서 지금 돈을 받아가야 돼요. 받아가는데 이걸 받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얘 그냥 가서 제가 잘못해서 나 손해 생겼어요. 돈 내놓으세요. 그러면 내주나? 뭘 믿고. 그쵸? 그래서 얘는 뭘 해야 돼? 먼저 얘하고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먼저 얘는 당연히 너 때문에 나한테 손해배상이나 이렇게 얘기할 거고, 얘는 그게 왜 나 때문이냐, 난 잘못 없다 하고 싸울 거 아니야. 응? 아니 처음부터 얘가 와서 얘기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맞다 그렇게 되면 둘이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해줄까 배상을 이렇게 둘이 합의하는 거야.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합의를 해. 그럼 이 합의서를 써줘야 돼. 그럼 합의서 들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끝까지 아니라고 버텨. 그럼 얘도 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얘도 이제 입증하려고 노력할 거고 얘도 입증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다 얘가 이겼어. 얘가 졌다라는 얘기는 손해배상 하라는 얘기죠. 그럼 판결문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판결문에 얼마 지급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들고 가야 돼 또. 그래야 내주지. 그렇죠? 그냥 와서 전대요 그럼 내주나? 그래서 그렇게 내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거 얘가 받아가는 거. 그럼 얘는 이제 그런 걸 보고 내줘야겠군 하고 내주고 얘한테 이제 부상한다. 이렇게 구조로 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둘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다면 그거, 아니면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화해조서, 아니면 소송이 붙었다 그러면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사본, 이런 걸 들고 돈 찾으러 간다. 그 외에 이런 정도로 준하는 서류 같은 거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에 보전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돈이 나가면 일단 이렇게 구상하는 건 둘째 치고 얘는 보증 든 거 또는 공제 가입된 거 탈락된 겁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다시 가입을 해야 돼. 재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 그래서 15일 안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만약에 공탁금으로 나갔다. 예를 들어서 개인인 경우에는 1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억이 여기 법원에 있었어. 법원에 1억 법원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3천만 원 내줬어. 얘한테 구상할 건 아니죠. 이 공탁은 어차피 얘 돈 나가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1억 이상 가입돼 있어야 되는데 3천만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업을 하려면 1억 이상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3천만 원을 또 채워놔야 돼요. 공탁금으로. 아시겠죠? 됐습니까?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음 넘어갑니다. 123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공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하고 을하고 거래를 합니다. A가 이것을 중개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래를 통해서, 자, 이쪽이 매도인이고 이쪽이 매수인이다. 예를 들면 금액이 계약금이라는 게 여기 넘어갑니다. 계약금 넘어가죠. 자, 그런데 이 계약이 해제가 되는 수도 있어.
그랬을 때 만약에 이쪽의 잘못으로 여기서 해제권이 생겼고 이걸 해제했다 그러면 여기는 받은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해제가 되게 된 이유가 해제 사유가 얘의 잘못이라며. 그렇죠? 돌려줘야 되는 거야. 얘는 해제권이 생겼고 그래서 해제를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잘 안 내줍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잘못했어도 일단은 끝까지 버텨 그냥. 보통 사람은 그래요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잘 안 내주게 돼 있어. 이거 잘 내주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평생 가난해. 보통 그러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겪어보니까 잘 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되게 끝까지.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 긴가민가거든. 응? 이걸 내가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안 내주는 아주 악덕인 사람들도 있고. 응?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사람이면 다 그렇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얘가 지금 계약금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고 버티면 얘가 괴로울 뿐이야. 얘는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어디 딴 데 가서 계약하고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내주니까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들. 이게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공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B라는 예치기관, 뭐 예를 들면 은행에 A가 A 명의로 통장을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계약금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3지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3지대의 책임자가 얘인 거지. 그렇죠? 얘 명의로 해놓고. 그리고 계약금을 얘한테 내. 그러면 얘가 계약금 안 낸 거예요? 낸 거예요? 낸 거야. 근데 저쪽엔 자기 주머니에 안 들어왔잖아. 하지만 얘가 여기다 넣어놓은 건 봤잖아. 그쵸? 이건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문제가 많이 터질 수 있는데 인터넷 쇼핑도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을 해야 돼. 이런 쪽으로 좀 하는 데도 있을 거야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사기가 많잖아 또 보면. 응? 물건이 진짜 싸. 그래서 입금해 놓으면 안 오잖아 물건이 진짜 뭐 가전제품들 엄청나게 싸. 그래서 와 열심히 결제하고 해놨는데 안 와. 그 나중에 연락해 보면 없잖아. 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돈을 제3지 기관, 중립적인 기관이 맡아놨다가 물건이 오는 거 보고 돈 내주고. 그쵸? 물건 보내주는 쪽에서는 또 뭐냐면 돈을 받아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보내줬는데 돈 안 보내주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제3기관에서 돈을 맡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보내줘. 아니면 또 물건도 제3기관이 맡아놨다가 돈을 또 보내주면 물건을 주고 이런 식의 방법이 갈 수 있잖아요. 응? 응? 수수료? 자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약금을 여기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누군가 잘못을 해가지고 반대쪽에 해제권이 생겨서 해제를 해버린다. 그러면 아까처럼 얘가 지금 돈을 내줘야 된다. 지금 얘 수중에 없잖아요. 얘는 해제권이 확실하게 생겨서 해제만 됐다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들고 여기 찾아가면 바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강제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라고 권고할 수는 있어요. 강요는 할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권고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치명의자를 자기 말고 다른 기관들,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덜한데 자기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어. A 명의로. 이러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한테 지금 계약금 맡겨놓는 거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는 거야 사실. 응?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한 10억대. 계약금이.
10억 정도면 갖고 튀어도 되지 않나요? 인생 한번 걸어볼 필요 있잖아.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뭐 조단인 정도는 돼야 돼? 근데 포부는 그렇게 크게 가지는 거야. 어디 10억 껌 깎고 들고 튀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얘들도 뭐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이건 또 보증을 또 따로 설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예치명의자로 활동을 하려면 따로 보증을 또 설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겠지 다. 그 보증 설정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수수료 들어가고 대신 물론 이렇게 공고해서 얘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실비 들어간 건 받아낼 수는 있어. 그럼 그것까지 내가면서 얘들이 그렇게 이용하겠느냐 얘기지 또. 응? 그래서 실효성은 좀 의문입니다. 법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구조. 자, 그래서 예치 권고 및 예치 명의자, 이거를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전돼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맨날 총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신용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치들을 많이 갖춰놓고 발전되어 온 나라예요. 그래서 에스크로우라는 것과 많이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치 권고 및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예치 명의자 보시면, 자,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관은 그러면 구분돼야 되겠죠? 여기서처럼 이걸 예치 기관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예치 명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기획부터 나온 게, 자, 예치기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이행, 거래계약서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거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니까 기획부터 비획까지 예치 명의자라는 사람, 명의자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명의로 누구에게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자본 어쩌고 하는데 결국은 신탁업자 얘기하는 거야. 신탁업자. 그래서 이렇게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금융기관, 공제사업하는 애, 그 다음에 방금 봤는데 신탁업자. 이렇게 되는 애들이 기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건 기업부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부터 해서 비율권까지 쭉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치명의자. 그 다음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같은 것들, 얘들 금융기관이죠, 얘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기관이면서 예치명의자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치 권고의 목적, 첫 줄, 예치 권고의 목적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목표가 여기 있어요. 거래 안전 보장. 그 다음에 계약금만 예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치는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계약금 등의 예치기간 했을 때, 그러면 예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예치할 수 있는 어느 기간만큼,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 거래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중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얘가 계약금을 내는 매수인이야. 만약에 얘한테 해제권이 생겨가지고 해제를 하면 얘가 내줘야 되죠. 얘가 안 내줄까봐 지금 여기다 넣어놨어. 그렇죠? 그러면 얘가 쟤 때문에 해제를 한 경우 얘가 가서 찾으면 되죠. 이번엔 거꾸로. 얘가 잘못을 해가지고 얘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가 한참 늦어졌는데도 안 가져와.
그럼 계약 해제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 해제권을 행사해버리면 해제가 되잖아. 얘는 계약금을 낸 사람은 아니죠. 얘가 냈는데 얘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해제하면 원래 여기 계약금 와 있었으면 이거 해제하고 계약금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는 거잖아. 그쵸? 안 그래요? 잘못을 얘가 했어. 해제권이 그래서 생겼어. 그러면 또 계약금 해제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 해제 같은 거. 결국은 얘가 포기해버리면 얘는 가지고 있는 돈 그냥 가지는 거잖아. 어?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가 있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해서 얘가 해제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거 해제하면 원래 돈이 여기 있으면 그냥 가지고 끝나는 건데 여기가 있잖아. 그럼 얘 여기 와서 찾아야겠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잘못돼가지고 됐으니까. 얘는 계약금을 가져야 될 권리가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찾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얘가 해제권이 있어서 해제했지만 이게 잘못 알고 해제가 된 걸로 되면 문제는 뒤집어져서 무슨 소송이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해제한 게 소용이 없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은 돈 토해놔야 되잖아. 어? 그 여기 있었던 돈을 지금 끄집어 왔어. 일단 이것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왔죠. 이렇게 또 뒤집어져도 버틸 거란 말이야 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얘가 해제권 행사하고 이 돈 찾으러 갈 때 만약에 나중에 이게 관계가 뒤집어져 가지고 얘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얘는 바로 토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증서를 발급받아 와야 돼. 이 돈을 가져가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용할까 안 할까? 그래서 얘가 그런 보증서를 지참해가지고 여기 가서 반환 청구하면, 여기 와서 지급 청구를 하면 여기 있던 계약금을 일단 내줍니다. 내줘요. 그 얘기입니다. 기억번 아시겠죠? 목소리가 힘이 너무 없어. 내가 능력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몸보신도 시켜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앞에서 떠드는 것밖에 없어서. 자, 가로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하는 경우의 의무 해서, 자,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거기 의뢰인과 약정 의무 해서 저렇게 예치하기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약정이 돼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들이 금융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예치명의자가 될 때는 약정 의무가 없고요. D급번에 가보시면 예치하는 경우에 실비,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보시면 계약금 등의 예치 관리 의무. 자,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 자기 소유 통장에 지금 들어가죠? 그쵸? 자기 원래 또 다른 통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하고 지금 합산해서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복잡하겠지?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이런 예치금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 3번 보증가입 사본 교부. 그래서 똑같이 보증을 또 가입해야 돼 이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만약에 1억을 예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1억만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든 공제를 가입하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돈이 들어가겠지. 그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가입 그리고 그렇게 가입했다는 사본은 또 어떻게 해야 돼? 교부해야 되겠죠. 넘어가셔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위반.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약정 의무, 예치 관리 의무, 보증가입, 사본 교부 의무 이걸 위반한 경우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다면 이런 의무를 다 지켜야 되는데 안 한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다면 이런 의무를 지켜야 되고 안 지켰을 땐 업무 정지 처분. 자, 그 다음에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실비 비용을 초과해서 과다하게 받으면 또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또는 그리고 또 등록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뭐 이거는 보장 한번 해주겠다고 했다가 그냥 응?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씨. 응?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한테는 좀 낯설어요. 낯설고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다음 넘어서 126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금지행위. 각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는 판례나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알겠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서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만 좀 보면 금지행위. 그래서 어떻게 머리말 따서 매매업 하면 안 되죠? 무등록자하고 관계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초입니까? 초과수수하면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안 되죠? 4개 자르고 3개 뭐 증서 같은 거,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증서 이런 거 중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고 파는 거 직접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거래나 쌍방 대리 안 되죠?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 부추기거나 투기하는 거 안 되죠? 그쵸? 매무초고 증상투. 이렇게 나눈 거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은 1년 1천, 여기는 3년 3천 이렇게 가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업무 정지 처분, 등록이 취소 가능하고 업무 정지 처분.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자격정지. 그렇죠?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고 형벌은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서 기억합시다. 여기는 1년 1천, 여기는 3년 3천. 됐죠? 이 각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6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금지행위 그 굳이 또 옆에다 친절하게 부작위 의무라고 해놨네. 부작위란 게 뭐야? 뭔가를 하지 않는 걸 부작위라고 하죠. 의무니까 뭐야? 뭔가를 하지 않을 의무. 금지행위는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작위 의무라고. 이 말이 더 어려워. 자, 금지행위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각 개별적으로 가로 1번 봅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매매를 한 번 한 거 이런 건 업이 아니죠. 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 반복적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중개하다가 누가 집이 필요한 사람이 왔어. 의뢰인이. 내가 집이 있어. 이 집은 팔고 싶었어. 얘가 딱 찾는 집이야. 매매계약을 해서 팔아치웠어. 매매업에 한 번 했어. 한 번. 매매업은 아니죠. 그럼 금지행위가 아닌가? 이런 거 해도 돼요? 내가 원룸 건물이 하나 있어.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네. 원룸 건물이 하나 있어. 세를 채워놔야겠지. 개업공인중개사야. 누가 왔어. 원룸 찾는데 내 집 보여줘. 마음에 든대. 계약했어. 임대인, 임차인.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근거를 대셔야지. 왜 안 돼? 직접 거래 쌍방대리에 들어가잖아요.
직접 거래 또는 쌍방대리라고 돼 있잖아. 우리가 이걸, 그럼 이걸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여기다 이걸 이렇게 하죠, 그냥. 증직투 이렇게 기억을 하죠. 직접 거래나 쌍방 거래. 내가 지금 한 게 직접 거래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했어. 이거는 매매업이나 이것 때문에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이거에 걸려요. 직접 거래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금지 행위. 근데 했잖아.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 근거 다 있죠? 자, 그러니까 매매업을 하면 안 돼. 그럼 업으로 안 하는 거면 되겠네? 아니에요. 직접 거래에 해당돼 버리면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내 집을 내가 어떻게 팔아야 돼?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일반적인데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집을 찾아달래. 이건 의뢰인이잖아. 그런데 내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한테 내 집 좀 살래 했더니 그 사람이 사겠대. 이건 또 뭐야? 이게 직접 거래냐 이 얘기죠. 그 사람은 나한테 의뢰인이 아니죠. 그냥 내가 찾아가서 내 집 좀 사 그랬어. 그럴 땐 사겠대. 이건 나의 중개에 대한 고객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현실에서. 자, 어쨌든 보통은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자기 물건 처리할 때 되게 다른 옆집에 내놓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의뢰인이 아닌 자라면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의무, 겸업 제한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없죠. 그렇잖아요. 중개업 하면서 딴 거 못해요? 못하는 거 제한 없죠? 자, 그런데 여기 금지행위에 뭐라고 돼 있어? 매매업은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매매업은 겸업을 못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가로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를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등록자하고 관여되는 거, 엮이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항을 두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보호를 좀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관여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딱 사무실 차려놓고 아무도 안 올 때는요, 그냥 오는 사람이 반가울 따름이야. 응? 누가 뚜벅 찾아와가지고, 어디 물건 있다고 그렇게 막 내놔.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에 어찌나 반가운지 그냥. 이 사람만 딱 연결되면 그냥 물건이 여러 개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자, 그 다음에 3번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초과 부분 금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부도난 수표는 어때요? 뭐 이런 것들 뒤에 다 판례로 나오죠?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개 수수료를 현금 말고 피카소가 아니고 그 누굽니까? 우리 황소 그림 잘 그리시는 분, 이중섭에 소 그림을 딱 진품을 딱 받았어. 이거는 초과 수수료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초과 수수 되는 거지. 못해도 1, 2억인데 그거. 얘가 내가 지금 1억짜리 집을 한 채 해줬어. 중개해줬더니 고맙다고 이중섭의 소 그림을 딱 가져와. 거기다 딱 그러면 초과 수수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초과 수수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 그림이나 이딴 걸로 달라고 또 하겠지, 중개 수수료를. 응? 그렇잖아요. 이게 법이라는 거 보면 법을 만드는 자와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에요, 사실은. 자, 128페이지 하단부에 가로 4번 거짓된 언행으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되어 있다. 자, 거짓된 언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개 의뢰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잘못된 판단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비교적 가볍게 평가되는 거죠. 1년 1천. 오른쪽에 5번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여기부터는 3년짜리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음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가 형벌은 1년, 3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죠. 그렇죠? 행정처분은 소속공인이냐 개업공인이냐에 따라서 소속공인은 그냥 전체 다 자격정지, 개업공인은 전체 다 등록 취소 가능 또는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가로 6번 130페이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대리. 자, 직접 거래, 쌍방대리. 자, 직접 거래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아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그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방을 대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법무사들 같은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쌍방대리 허용되죠? 그렇잖아요. 법무사들이 여기 서류 다 받아가지고, 원래 등기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신청이잖아요. 둘의 서류를 다 들고 이게 둘 다 대리하는 거야, 쌍방대리. 근데 이런 대리는 왜 가능하다고 그래? 민법에서도 확정된 사실을 단순하게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권리관계가 변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쌍방대리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여기서는 쌍방대리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방대리는, 일방대리, 한쪽을 대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왜 그런 경우가 많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저기 미국으로 이제 가서 몇 년간 살아야 돼. 그럼 여기 이제 집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다 서류 이렇게 남기고 가요. 관리해달라고. 그거 대리해달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대리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집을 갖다가 이제 누구한테 세를 놔주려고 그러는데, 세 얻으려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 좋다고 그러는데 계약서는 자기가 바빠서 못 오니까 나보고 다 하래.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쌍방대리예요. 이건 금지되어 있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그쪽 사람이 시간이 될 때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쌍방대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지. 자, 7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면 앞에서 열거한 그런 행위가 아니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그러면 금지되어 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거기 있는 거야.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이런 것들, 그런 게 중간 생략 등기나 미등기 전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처음에 하는 게 보존 등기잖아. 그 보존 등기 안 하고 팔아치워요. 물건이 존재하니까 팔아치운다고. 그럼 산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려. 원래 그거는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지은 사람,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들여서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소유권을 짓자마자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취득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건축했을 때 집을 지었어. 그러면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안 해도 취득해요?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집이 생겼어요. 갑이 A라는 업자한테 지어달라고 했어요. 누가 지은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면 얘가 얘한테 비용을 주죠? 얘가 지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도급 받아가지고 일해준 사람일 뿐이야. 그러면 이게 다 지어지면 이렇게 되죠? 그럼 물건으로서 존재하잖아. 그럼 소유권이라는 게 발생을 해. 그럼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 문제. 누가 가져? 갑이 가지죠? 이때 이 갑은 이걸 보존 등기 해야 취득해요?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해요? 둘 중에 하나. 뭘 해야 돼? 보존 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 취득하죠? 187조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취득해.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공시법에서 등기의 효력 같은 거 배우시잖아요. 응? 등기의 효력, 뭐 순위 보존의 효력, 권리 창설의 효력, 어쩌고 이런 효력들 있잖아. 그렇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느냐? 권리 창설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권리가 생긴다 이 뜻이야. 보존 등기 하니까 생겼어요? 그 전에 생겼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 창설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효력이 있느냐? 그냥 확인하는 효력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보존 등기했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권리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그걸 확인했을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권리가 비로소 생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갑이 요걸 보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을한테 팔아치워. 물건이 존재하니까 매매 같은 거 가능하겠죠. 그거 팔아치웠어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매매라는 행위를 했잖아. 법률행위 했죠. 물권 변동, 법률행위 플러스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해야 되잖아. 동산의 경우 점유해야 되고, 그쵸? 법률행위 플러스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이니까 등기해야지. 법률행위 했으니까 등기해야지.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하자면 무슨 등기를 했어야 돼? 그쵸. 이전 등기를 해와야죠. 이 소유권을 이전. 근데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잖아. 얘들이 이제 노리고 하는 게 그거야. 얘 앞으로 그냥 보존 등기를 해버려. 그럼 보세요. 원래는 보존 등기 하고 이전 등기 해야 될 걸 안 하고 바로 이전 등기 하죠. 이런 걸 왜 할까? 안 하고 바로 보존 등기 일로 하죠. 이렇게 왜 할까? 세금. 그렇지. 세금. 무조건 세금이야. 세금.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이쪽은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 응? 이런 거 하려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이것도 가만히 보면 중간생략 등기랑 많이 닮았죠. 보통의 중간생략 등기는 어떻게 돼? 갑 앞으로 명의가 돼 있는 거를 을이 샀다가 을 앞으로 안 하고 병한테 팔고 바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하잖아. 이게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잖아요. 이것도 중간생략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 그 대신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 해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표현을 해요. 머리 모자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모두 생략. 자, 이런 거를 중개알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지. 만약에 중개해서 갑에서 을로 넘어갔어. 근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때린 거야. 이 중간에 A가 껴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죠? 걸렸어. 딱 걸렸어. 자, 그러면 A는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7번 위반이에요. 그쵸? 7번 위반.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까? 갑하고 을은. 갑하고 을은. 저기서 이제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을 생각하세요. 중간생략 등기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야 무효야?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해 주잖아요. 그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뿐이야. 소유권 취득은 인정해 줘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어떻게 벌금이나 이런 걸 잔뜩 때려 맞는 거죠. 그걸 감수하고 하겠다면 하라 이 얘기예요. 소유권 취득은 인정해 줘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또 틀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소유권 취득도 인정 안 해줘요. 토지거래 허가 쪽하고 다 연결시켜서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7번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7번 행위는 투기 행위죠. 이게 전매 차익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줬는데 전매 차익이 안 났대. 번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전매 차익이 나지 않는다 해도 금지됩니다. 아시겠죠? 전매 차익이 나지 않아도 투기에 성공을 못해도 처벌합니다. 얼마나 비참해. 응? 투기라고 돈 벌어보려고 했는데 돈도 못 벌고 처벌받고. 응? 자, 그 정도 내용 보시고 133페이지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 형벌은 4개, 3개 나눠서 1년 1천, 3년 3천.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은 뭐 양벌 규정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하면 안 되고 중개보조원은 하면 안 돼. 하면 돼, 안 돼? 중개보조원도 하면 안 되지. 이런 건 금지 행위는. 그렇죠? 근데 얘들이 하면 누구 행위로 봐?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니까 결국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도 처벌받는다 이 얘기죠. 그렇게 벌금을 물 때는 어떻게? 벌금형으로 한다는 얘기죠. 양벌 규정은. 자, 그러면서요, 거기 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각각 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는지 거기 정리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 교육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7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 3개.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 장 넘어가시면 거래사고 예방교육 같은 거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의무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앞 페이지에 3개 실무, 직무, 연수는 반드시 받아야 되죠. 실무는 누구? 대상 개업공인, 소속공인, 그쵸?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될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죠? 자, 그리고 직무교육은 한 번 받으면 끝이죠.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왜 그럴까?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이 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단순 업무만 하게 돼 있어요. 단순 업무. 그러니까 단순 업무를 연수까지 받아가면서 뭘 배우냐 얘기야. 그래서 연수교육이 없어요. 직무교육만 받으란 얘기야. 그 다음에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자,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들 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들 실무교육. 그 다음에 되고 나면 끝이 아니죠.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자, 135페이지 연수교육 2년마다 시도지사가, 자,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해?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누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받아요? 소속공인도 받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서 보시고요.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교육은 결국 누가 실시하는 거야? 시도지사 아니면 등록관청인데, 등록관청은 끼케야 직무교육 정도 관여하죠. 대개는 시도지사가 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과 관련해서 뭐 하느냐? 136페이지 교육의 지침 정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합니다. 136페이지 아래쪽에 교육의 지침 마련, 가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지침 마련한다. 됐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필요하다면 하는 거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넘어가셔서 교육의 위탁.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죠. 기관에게 맡겨놨습니다. 교육의 위탁.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교나 또는 협회 이런 데다가 업무 위탁할 수 있다.
준정부기관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려는 교육기관들은 어떤 시설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 시설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설 기준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중계보수 보도록 하겠습니다.